안녕하세요. 옆집 부자영의 댄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을 통해 인도에 간접 투자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국내 주식 전문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해외 쪽은 많이 보지 않았었는데 이제부터는 해외 쪽 관련된 컨텐츠들도 많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따로 이름을 지은 건데 옆집 해외형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옆집 해외 컨텐츠를 하는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겁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조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인도 은행을 어떻게 미국 시장을 통해서 투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인도 시장의 성장률을 보면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생각하면은 인도 하면은 약간 좀 후진국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2023년 인도의 인구는 14.2억 명이에요. 인구의 성장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한 명당 2명으로 인구가 줄어들지 않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부럽죠. 한국 같은 경우는 0.6명, 0.8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인도의 인구는 어떻게 되고 있냐? 2023년 중국 인구가 14.9억 명이니까 거의 중국 인구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보다 중국이 조금 많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23년도에 208만 명의 중국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국가는 결국에 인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보면은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2023년도 출생아 수는 902만 명으로 49년도 이후로 최저치라고 해요. 이 얘기는 중국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결국 자녀를 키우는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GDP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폭이지만 인구 성장은 계속되고 있고 중국보다는 인구 성장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디올이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는 글로벌 앰버서더로 인도의 발리우드 배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인도 여자분인데 이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명품에서 앞세웠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인도 시장에 대한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인도 시장을 볼 때 그러면 명품 시장을 한번 보면은 과연 이 국가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인도의 중소도시를 요즘에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보면은 인도 경제 성장에 따라서 소득 증가, 그다음 전자상거래 발전 이런 것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 부자들한테 많이 포인트를 맞췄다면 요즘에는 인도 부자들, 그 다음에 인도 중소도시의 부자들까지 타겟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 플랫폼 전체 수익의 55%가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나와요. 그러니까 중소도시에서도 부자가 많아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인도 전역에서 커진 소비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규모 도시의 온라인 사업 규모는 23년 대비 2배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몽블락이라는 명품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도 법인의 나라즈 왈리아라는 사람이 온라인 사업 규모가 인도에서 몽블락 기준으로 봤을 때 소규모 도시에서 23년 대비 24년에 2배 이상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인도의 고급 시계 리테일 업체 이토스와 코치가 이제 데라둔 망갈도르라는 중소도시에도 매장을 계속 오픈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명품 브랜드 역시 예전에는 중국 비중이 굉장히 의존도가 30% 높았는데 이걸 낮추고 새로운 해외 시장에 인도를 개척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명품 시장을 보면은 명품 시장은 아무래도 GDP 규모가 큰 미국이 이제 32%로 1등, 그다음 유럽이 27, 중국이 17%인데 요 세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시아 국가에서는 14%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국가별로 좀 뜯어보면은 국가별로는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40, 그 다음에 일본이 21, 홍콩이 11%. 아무래도 GDP가 높거나 성장률이 높은 데가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인도가 6%가 있어요. 인도가 한국보다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한국보다 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인도인들의 취향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얼리라든지 아니면은 럭셔리 카라든지 아니면 퍼스널 케어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전부 다 이제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년도, 21년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급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인도 시장을 볼 때 저희가 명품 시장이 이쪽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인도 자체가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은행이 인도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2025년도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투자할 때 결국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은행이 인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년 예상치를 6.6%에서 7%로 올렸어요. 사실 지금 미국이 이제 주도하는 이런 어떤 환율 전쟁 그런 국가에서 이머징 국가 중에 성장률을 높여야 되는 국가는 사실 없습니다. 옆 나라 중국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GDP 성장률을 좀 찾아보면 인도는 24년도 3분기 GDP 성장률이 5%로
약간 소폭 둔화됐어요. 2024년 2분기 보면 6.7%를 성장했거든요. 지금 중국이 5%를 한 해 만에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도 3%, 한국은 1%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연간 21년도 이후에는 연간 GDP 성장률이 6에서 9%를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머징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벌로 봤을 때 인도 시장의 성장률이 거의 1등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은행은 2024년 선진국을 1.5% 성장, 그 다음에 2025년도에 선진국은 1.7% 성장으로 선진국의 성장률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거든요. 미국이 3%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중국은 이제 세계은행이 24년도에 4.8, 25년도에 4.1, 26년도에 4%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4 성장을 지금 이제 세계은행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머징의 평균을 수렴하고 있도록 노쇠하고 있다라는 건데, 인도는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일단 공공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에서 가계 투자로 인한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농업의 부진을 보완한다. 이 얘기는 기존의 농업 중심이었던 데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성장하면서 이쪽에서 성장 드라이브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과 개혁이 지속 시에 소득 함정에 빠질 위험이 낮다. 고소득 국가로 못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리스크도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국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2024년, 25년에 성장률이 6.7%로 다소 둔화되지만 25년도 전망치가 어떻다? 7%다. 그러면 이렇게 큰 국가, 인구가 14억 명이나 되는 국가에서 성장률이 7%라는 거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가 GDP가 높은 성장 요인을 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젊은 인구가 있어요. 중위 연령층이 27세로 젊은 인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저희가 흔히 이머징에서 봤을 때 베트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삼성도 많이 나가 있는데, 이 이유는 베트남이 근면성실하고 그다음에 젊은 층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중위수가 37세인데 지금 중위 연령이 27세라는 거는 중국보다 훨씬 더 덜 노쇠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보다 성장 여력이 지체되지 않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억 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내수 시장이 일단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엔 인구 불황시기, 저는 이제 불경기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한국과 달리 든든하게, 부럽지만 경기 불황시기에 유리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를 중국 내수에다 갖다 팔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테슬라를 물론 글로벌로 팔고 있지만 어떤 내수 드라이브를 해서 리쇼어링 정책을 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중국과 미국은 내수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다가 만약에 주력을 하면 내부 정책을 써도 이쪽으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GDP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언어 중에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디아스포라라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해외에서 영어를 쓰는 인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구의 수가 3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최고 경영자의 시호가 누구냐면 바로 인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의 3분의 1이 인도인입니다. 해외에 가면은 똑똑한 우열반에 보면 다 대부분 인도 사람들이 많이 이쪽에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디아스포라라는 외국에서 영어도 잘하는 열심히 사는 이런 인도인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송금 금액이 자그마치 900억 달러라고 해요. 외화를 해외에서 벌어서 본국으로 보낸다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 보면은 인도가 영어를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IT, 그다음에 BPO라고 하는 건데,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은 예를 들어서 콜센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도 전체 GDP의 10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도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시아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도 그렇고 영어가 공용어가 아니잖아요. 일본이나 중국 같이 어떻게 보면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이런 데라 이제 인도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이 되게 쉽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내수 시장에 들어오는 어떤 외국인들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가는 지금 얘기한 BPO라는 이런 아웃소싱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제 성장이 빠른 국가에서는 GDP 성장률이 높고, 그 다음에 GDP 성장률이 높으면 결국엔 은행의 주식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인도의 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GDP 성장률이 높으면 당연히 대출 수요도 증가하고 자본 축적 효과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의 개선 효과가 높아지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인도가 얼마 이커머스가 늘어나는 거를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의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머징 내에서 또 유리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루피아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보통 루피아 하면 인도 돈으로 어떻게 해? 인도 좀 후지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고, 중국하고 일본은 잘 알지만 인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이머징 국가라고 하고 있는데,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달러화의 시대잖아요. 제가 12월 25일 데이터로 봤을 때 연간으로 보면 달러화는 6.75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절상이 된 거죠. 이제 환율이 어떻게 보면 강세가 된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1%가 빠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빠졌죠. 지금 이제 12월 말이니까. 근데 인도화를 보면은 이머징 국가 내에서도
거의 홍콩하고 중국하고 비례하게 환율이 달러 대비해서 약세로 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도는 굉장히 안정적인 환율 구조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도의 중앙은행 RB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했을 때도 2025탑니다. 23년도 2월에 25bp를 인상한 이후에 그 뒤로는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내수가 크기 때문에 경제 여력이 된다는 거죠. 성장률도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은 이제 굉장히 내수가 어렵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가고 있는데 인도는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관망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더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성장률이 높은 게 부러운 거죠. 그래서 일단 달러와 대비해서는 루피아가 약세긴 하지만 속도는 이머징 내에서 가장 변동성도 적고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약간 외국인들 투자들 봤을 때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결국에 외환위기나 이런 것들이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IMF도 겪었잖아요.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환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의 근간은 결국 꾸준한 경제 성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도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사실 저도 이거를 그냥 PMJDY 운동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 운동이 뭐냐면 2014년도 8월에 시작했어요. 벌써 10년 차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도도 그렇고 이머징 국가에 저희가 좀 가면은 단점이 현금 서비스를 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금 서비스가 말하는 게 뭐 현금으로 대출받는 게 아니라 카드가 별로 없고 현금 위주의 거래를 많이 일으켜요. 이렇게 되면 사실 세수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핀테크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못하기 때문에 금융이 좀 발전이 더디게 됩니다. 결국 선진국으로 가려면 금융이 발전이 돼야 되거든요. PMJDY라는 운동은 시민들이 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일환으로 14년도 8월에 총리 시리 나렌드라 모디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4년도 8월부터 전국구로 실시를 했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이거는 뭐냐면 국민이 저렴하게 은행 저축 및 예금 계좌, 송금, 신용보험, 연금 등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들한테 기본적으로 은행 계좌를 제공을 하고 계좌 개설 시에 무료로 지불카드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운용 후에 이제 10,000루피 정도 16만 원 더 주는 당좌 대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몰린 거죠. 그래서 효과는 그동안 은행에 접근하지 못했던 소외계층, 저소득 계층들이 저희가 동남아시아 가면은 계좌 없이 맨날 현금만 쓰는 분들도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정부의 보조금 같은 혜택을 계좌로 이체되면서 좀 투명해진 거죠. 그래서 PMJDY 계좌 보유 운동으로 따라서 여자분들의 금융 접근성이 굉장히 크게 형성됐는데 여성이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는 좀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11년도 26%밖에 은행 계좌를 안 가지고 있었는데 21년도에 78%까지 크게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운동의 일환이 2014년도에 시작했고 2024년 10년도가 된 경우에 어느 정도 금융이 정착됐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예전에 과거에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저축을 장려하고 뭐 할인은행 가서 몇백 원 입금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운동처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인도가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MJDY라는 운동의 효과가 나오면서 결국 금융 후진국을 탈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좌단 평균 잔액이 2015년 3월 기준으로 1,065루피에서 2024년 그러니까 뭐 한 9년 정도 됐을 때 4,352루피로 이제 4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행에 넣어놓는 돈이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사람들이 금융을 소비하는 그런 의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PMDJ 계좌 사용 효과 때문에 절도 범죄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은행에 있는 걸 훔칠 수가 없잖아요. 보통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알코올과 담배 소비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사회 영향이 발생된다. 아무래도 돈이 눈에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안 쓰고 저축하는 습관 이게 돈이 모이는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금융 인프라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2014년도에 10만 개에서 2023년도에 15만 개까지 46%가 증가했습니다. 옛날에 한국이 초창기 때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산업 발전을 통해서 은행들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은행들이 많이 깔린다는 건 결국에는 산업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ATM 수도 많이 증가한 게 2014년도 6월에 16만 대에서 2024년 21만 대로 뭐 30% 정도 증가했어요. 요거는 이제 생각보다 증가를 많이 안 했죠. 아직까지 은행에 많이 저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더 은행에 저축할 돈이 많고 앞으로 더 성장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도를 어느 정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브라질, 에스토니아, 페루, 싱가포르 같은 데는 오히려 인도의 모델을 채택해서 유사한 접근 방식을 구현하려고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시장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 쪽에 관련된 은행을 좀 살펴볼 건데 아무래도 저희가 루피아로 환전해서 인도 본토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저희가 꺼리끼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선호하는 자산이 달러화 자산이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그래서 인도 은행이 이제 ADR 형태로
일단 그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달러를 사서 이 달러를 가지고 이제 인도은행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회해서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은행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HDFC 뱅크랑 그다음 ICC 뱅크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가 인도의 민간은행 1, 2위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인도 같은 경우는 공공은행과 민간은행으로 나눠져 있고 민간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어요. 뭐 한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뭐 국채은행이나 뭐 이런 산업은행이나 아니면 뭐 기업은행 이런 쪽 우리은행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커졌지만 우리은행은 민영화됐지만 이제 지금 보면은 신한은행이나 뭐 하나은행이나 이렇게 좀 시중은행들이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똑같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행들의 시장 점유율은 일단 HDFC가 1등이고요. 전체 13%입니다. 그 다음에 ICC뱅크가 이제 2위인데 7%고요.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 SBI가 5.7%예요. 그래서 민간은행의 소매대출에서의 점유율은 2020년도 3월에 35%에서 2024년 3월 42%까지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매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은행에 돈을 많이 넣으면서 은행도 어떻게 보면 예금을 많이 돌릴 수 있는 거고 이거를 또 대출을 다시 하면서 금융이 이제 발달하고 있다라고 이제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부문의 은행은 점차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농업 대출 같은 경우에도 공공부문이 아직 점유율을 크게 좀 보이고 있는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이것도 역시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민간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알 수 있는 여기서 내용은 민간 소비가 어떻게 보면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체크를 했고 그다음에 은행 서비스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그다음 소매 대출이 있어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HDFC 뱅크랑 ICC가 공공부문 은행보다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나스닥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참고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GDP 성장률과 은행업종과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 한국의 이제 데이터를 좀 뽑으려고 했는데 한국이 2000년대 초반 데이터 부터밖에 없더라고요. 한국이 제일 많이 성장한 게 인도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70년대, 90년대처럼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도의 ETF, 인도 ETF를 보면은 최근에 5년 동안 보면 계속 박스권입니다.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인도의 은행을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인도 은행 지수인데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경제가 성장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 윈도를 투자할 때 왜 은행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를 보면은 일단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과 개인들의 대출 수요 증가는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 확대로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을 많이 하면 가계소득이 증가해서 예금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은행 예금이 증가하게 되고 은행 예금의 증가는 결국에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저희가 뭐 조달 코스트라고 하는데 요거를 낮추는데 기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은행일수록 조달 금리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기에는 기업과 개인의 상환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도 감소를 하게 된다. 저희가 보통 크레딧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대출해 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못 갚아서 이제 상각해야 되는 경우, 손실 처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크레딧 코스트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은행의 대출 활동은 결국에 뭐냐면 돈이 선순환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촉진이 되고 요거는 다시 GDP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DP 성장률은 은행 지수와 양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한국의 은행 지수가 밸류업 빼고는 재미가 없었던 이유는 결국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멀티플 싸움이었던 거죠. 밸류에이션 싸움이었던 거고.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GDP 성장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에서 7% 이상 성장하고 있고 인구 14만의 내수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2, 3년 동안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내수를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고 세계은행이 7% 이상으로 GDP 성장률을 가이드를 줬다는 것은 결국엔 이머징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이러한 인도의 은행에 투자하는 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종목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달러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게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일단 옆집 부자형은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 그 법인이다 보니까 이제 승인 절차가 좀 오래 걸리는데 요게 끝나면 링크도 같이 달아서 오랫동안 뭐 10몇 분 동안 이걸 안 보고서 눈으로 한번 읽으면 5분 만에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링크는 나중에 생기면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옆집 부자형의 데니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옆집 해외형 얘기를 듣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